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원룸 오피스텔에 대해 얘기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방송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2년과 23년 오피스텔 공급과 강남 오피스텔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진행을 도와주시는 분은 수익형 부동산 컨설턴트 박수현 팀장님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먼저 부탁드립니다. 박 팀장님, 지난 시간에 22년과 23년 오피스텔 분양 물량하고 공급 물량 얘기하다가 한 해 더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네. 먼저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뭐부터 할까요? 입주 물량부터 해볼까요? 네. 그러죠. 우선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1년 대비 12,918실이 줄어든 51,089실입니다. 23년 입주 물량은 44,965실로 더 줄어듭니다. 제가 올해 입주 물량 중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19년과 20년의 분양 물량을 한번 살펴봤어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분양 물량과 비교해보니까 비슷해 보여요. 네. 서울은 22년에 17,000실 정도 공급됐고요. 네. 23년에 14,000실 정도 공급된 것 같아요. 네. 연에 2만 실 넘게 공급되던 거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죠. 네. 앞으로 근데 서울 공급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공급 감소는 굉장히 심합니다. 21년 분양 승인 오피스텔은 9,454실이고 22년은 4,387실로 추산이 됩니다. 18년 2만 실 공급에 비하면 거의 20%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이게 22년 4,387실 추산이라는 게 지금 6월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여기서 더 늘어난다고 해봐야 1,000실 안 될 거예요. 네. 1,000실 안 될 거라고 보고, 공급 물량은 사실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일단 분양이 끝난 거니까 네. 후분양은 얼마 안 될 거고요. 네. 그 박 팀장님, 서울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의 토지 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고요.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 지난 3년간 지가가 2배 올랐습니다. 강남의 역세권 지역은 3배 가까이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참, 강남에 땅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강남 하락구 출신인데 강남에 땅 한 평 없어갖고 어쨌든 이게 분양가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땅값이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의 경우 전체 분양가에서 토지가가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간혹 건축비는 얼마 안 되는데 분양하다 보면 이제 토지가는 비싼데 건축비가 얼마 안 된다라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땅이 좋은 겁니다. 그런 땅이 네. 좋은 거죠. 네. 아파트랑 좀 달라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60% 정도 차지하고 건축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아파트는 사실 시공사는 그냥 건설만 하거든요. 네. 땅의 원주인은 사실 LH나 이쪽에서 땅을 만들어 공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한 60% 정도를 안 넘어가지만은 강남 오피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기는 땅값이 그대로 반영돼요. 그러니까 네. 70% 80% 넘어가죠. 네. 아니, 부가세 많이 받기 원하시면 저기 경기도 가시라니까. 그래서 분양 받으실 때 토지가가 비율이 높은 곳을 분양을 받으시면 잘 분양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피스텔은 땅값 비싼 데가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상급지예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원자재가 상승인데요.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것 같은데요. 건설 원자재가가 계속 뉴스에 뜨고 있잖아요. 철근은 이제 철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철근 가격은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저가인 외국산 철강 수입이 지난해 1분기보다 14% 줄어서 공급 부족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21년 7월 5.1% 인상 후 5개월 만이 22년 2월에 18%가 더 올랐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 가격도 올라가는데요. 전체 건설 자재 중에 절반이 넘는 품목이 전년보다 10% 이상 더 비싸졌습니다. 이게 건설 원자재 가격이 비싸지면은 건설사 수익이 나빠질 수뿐이 없어요. 네. 공사 계약은 원자재 오르기 전에 했거든요.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오르기 전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난 다음에 가격 조정이 쉽지 않거든요. 네. 누가 좀 더 올려주세요 하는데 누가 주겠어. 그렇게 안 하죠. 이게 그리고 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분을 모두 반영시키기 어려워요. 네. 그 둔촌주공 문제도 조합이 좀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했지만은
본질은 공사 비증의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공사 수주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올해 3월 기준 건설 자재비는 1년 새에 22.46% 올랐는데 정부가 책정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같은 기간 8.03% 올랐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경기 성남 신흥 1구역 재개발 설명회에는 건설사가 한 곳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3구역 재건축 조합도 2번에 걸쳐서 시공사 입찰을 받았지만 한 곳도 참여한 곳이 없습니다. 신흥 1구역이면은 입지도 괜찮은 데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네. 우동 3구역도 부산에서 꽤 큰 재건축 그렇죠.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다들 보류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아시잖아요. 재건축은 사업 따내려고 조합에 뒷돌고 네. 온갖 뭐 조건 걸어가면서 계약 따내려는 게 재건축인데 네. 아 이제는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됐네요. 네. 아파트도 못 짓는데 건설사 입장에서 뭐 오피스텔에 관심은 뭐 없을 뿐이 없네요. 뭐 오피스텔 공급 감소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 여기서 또 추가할 게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하나 더 있네요. 대출 규제인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 오피스텔과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등 비주택도 DSR 40% 적용이 되면서 대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분양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DSR 40% 적용은 제가 앞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건 가계 대출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 사업자 대출은 영향이 없어요. 네. 오피스텔은 준공하고 등기할 때까지는 업무시설이라서 사업자 대출로 진행되거든요. 네. 이거는 주택으로 등록할 수도 없어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분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공급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면은 지금 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네. 앞으로 공급도 없지만은 분양가는 더 오를 거거든요. 박진영이 최근 오피스텔 분양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를 않으니까 상승분을 분양가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간 통계적으로 4, 5년에 50% 정도쯤 분양가가 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2년이면 50%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핵심 업무 지역의 수요는 여전해서 공급에 비해 수요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20년 7.10 대책 이후에 원룸 공급이 거의 끊겼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임대료도 계속 오르는 추세고 네. 뭐 지금 뭐 알아보셨겠지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입지는 강남이라는 걸 부정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 오피스텔 얘기를 한번 해보려는데요. 최근 강남 오피스텔 트렌드는 하이엔드죠. 네, 최근 강남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다 하이엔드를 표방하는 고가 오피스텔이 많은데요.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처음 공급이 된 게 2019년도거든요. 그때는 전용 평당 분양가가 7천 정도 했습니다. 그때 잠실이 아마 4천 정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 듣고 야 그렇게 비싸서 나가겠냐 뭐 우리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 그랬죠. 그런데 20년이 되면 9천에서 1억 1천으로 올라가고 21년도에는 1억 2천에서 1억 3천 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1억 3천에서 1억 4천 선입니다. 이게 요즘은요 솔직히 분양가 1억 소리 들어도 뭐 비싸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우리가 뭐 일이 그거다 보니까 워낙 뭐 1억 3천 1억 4천 분양가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제는 뭐 봐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네, 있어요. 그렇죠. 강남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19년과 20년에는 주로 논현과 청담을 중심으로 많이 공급됐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논현과 청담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21년부터 강남역 쪽으로 공급이 좀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네. 그리고 요즘은 22년부터는 서초로까지 좀 확대돼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죠. 네. 이게 논현과 청담, 강남역 일원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주타켓이 영앤리치거든요. 네. 이러니까 12평이나 17평짜리도 원룸으로 공급을 해요.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작업 공간과 그냥 방을 하나면 돼 이런 분위기니까. 네. 근데 최근에 서초에 공급되는 하이엔드는 아파트 대체 주거 공간 성격이 좀 강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17평대를 다 투룸으로 공급하고 있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솔직히 서초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그냥 하이엔드라기보다는 오피스텔에 하이엔드 서비스를 추가한 걸로 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은 서초동 하이엔드 오피스텔 많이 다루시지 않으셨나요? 뭐 하이엔드 서초동 하이엔드는 지금도 관여하고 있죠. 네. 뭐 웬만한 건 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서초동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현장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네.
제가 추천드리자면 내부가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선호하신다면은 더그로 서초가 좋아요. 네. 분양가하고 뭐 이런 거 다 종합해 봤을 때요. 17평대 투룸이고요. 네. 17평을 원하는데 가격이 좀 더 싼 걸 원한다. 네. 이러면은 효성 해링턴 디오페라가 좋습니다. 네. 같은 평형대인 17평형대 분양가가 2, 3억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거의 한 3억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작은 평 찾는다 이러면은 엘루크 서초가 좋겠죠. 네. 거기는 원룸하고 1.5룸 12평 투룸 구성되어 있는데 커뮤니티도 괜찮게 나와 있어요. 네. 물론 저희 원픽은 덕한턴 서초입니다. 14평대 투룸이고 남부터미널역까지 도보 1분 거리예요. 그리고 막힌 조명이 없어요. 네. 분양가도 저렴하고 네. 제가 볼 때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유니트나 뭐 아니면 모델하우스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냥 네. 투자 가치만 보거든요. 네. 입지 중심으로 보니까 어쨌든 제 원픽은 덕한턴 서초고요. 서초 오피스텔에 관심 있으시면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이게 서초에 최근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게 주변에 개발호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 롯데칠성하고 라이온미싱 부지 개발하는 서초로 지구단위 예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최대 250m까지 업무 빌딩 올릴 수 있고요. 네. 그 자리가 삼성타운 바로 옆이에요. 네. 바로 옆이고 네. 그리고 옛 정보사 부지 개발하는 원포레스트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게 현대차 GBC 부지 1.3배 크기예요. 네. 근데 녹지 공간을 되게 풍부하게 줬고 100% 업무 시설로 100% 업무 시설로 공급해 갖고 IT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를 시켜요. 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한다고 하죠. 네. 자, 이번에는 뭐 강남 서초만 강남은 아니잖아요. 네. 송파도 한번 볼까요? 네, 송파 오피스텔은 주로 이제 방이동과 문정동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방이동을 중심으로 공급이 많았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이 개통이 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8호선 몽촌토성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길 건너에 뭐 44만 평 올림픽 공원이 있고요. 석촌호수 수변공원 등 숲세권 입지가 좋고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놀이공원이 10분대 슬리퍼 상권입니다. 이게 모텔촌이던 방이동이 지금은 오피스텔 타운으로 싹 바뀌었잖아요. 네. 완전히 상점벽해가 됐죠. 네. 그러면서 땅값도 많이 올랐죠. 네, 2016년도에 평당 4천만 원 선이던 토지가가 현재 같은 입지가는 1억에서 1억 2천 선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나온 모텔 한 곳은 평당 1억 6천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거기? 그래도 아직도 방이동은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2019년 4천만 원대이던 분양가는 2020년 5천만 원대, 21년도에는 6천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아마 2, 3년대에는 전용 평당 1억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아직 그래도 분양가가 싼 편이에요. 네. 성수동이나 뭐 신설동, 청량리 수준이니까. 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독산동에 뭐 공급된다는 뭐 오피스텔이 있는데 거기 전용 평당도 5천 하더라고요. 하이엔드인지 뭔지 뭐 특화 서비스를 좀 넣는다고 하는데 하이엔드는요 땅이 하이엔드라야 돼요. 아무리 벽에다가 금박 발라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분양가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저도 한 2, 3년 안에 여기 분양가 1억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1억이 넘어가도 여긴 나가긴 다 나갈 거예요. 일단 네. 잠실은 워낙 생활 입지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개발 호재가 확실하잖아요. 네, 삼성동 현대차 GBC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여기는 현대차 GBC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현대차 GBC는 2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착공은 못 들어갔어요. 네. 처음엔 여기가 569m 높이로 한 개동으로 진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 현대차 그룹에서 50층 3개동으로 변경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부하고 지자체 간에 이견이 생긴 거죠. 네. 26년 12월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게 105층 한 개짜리 짓는 것보다 50층 3개짜리를 짓면 공사 기간은 확실히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좀 미뤄진다 하더라도 준공 예정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예정대로 진행 중인 상태고요. 네. 이게 현대차 GBC는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일단 착공만 들어가도 유관업종 인력 공급으로 주거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50층 세기동이 들어가면은 토탈 150층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105층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직장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네. 삼성동 일원의 그 주거 수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없죠. 네. 이게 공간도 없지만은 가격도 비싸요. 그렇죠. 22년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야, 웬만한 직장인이 그걸 어떻게 주거지로 삼겠어요? 못 삼죠.
그럼 그 죽어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지하철 뭐 몇 정거장 거리인 잠실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잠실 시그니처 오피스텔 광고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오피스텔이라서 2년 전 분양가로 분양가 매력도 있고요. 방이동에 최근 공급된 오피스텔 중에서 유일하게 원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게 그 비교 상품 자체가 없는 강점이 있고요. 1.5룸하고 각 타입별 복층도 있으니까 네. 이 또한 장점이고요. 네. 분양가가 2억 초반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수익률도 높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뷰가 좋아요. 네. 높은 층에 가면은요,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뻥 뚫려 보여요. 제가 오피스텔 권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듯이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상단이 어딜지 가늠하기 힘들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심각하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잡으려면요, 기준금리가 8%에서 9%를 넘어서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보다 금리를 더 줘야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경제가 절단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로 인플레이션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수익률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5,000원 하던 짜장면이 10,000원이 되면요, 1억 하던 내 돈이 5천만 원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 공급 동향 보면 앞으로 몇 년간 오피스텔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도 절반 이하죠.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전세가가 지금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찾는 수요는 점점 더 늘 수뿐이 없고요. 네. 그러니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오피스텔을 사야 한다는 거죠. 그쵸.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분석드렸지만은 강남 오피스텔은 상승 가치가 높아요. 네. 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네. 그 박 팀장님, 그 최근 대구 중심으로 아파트 미분양 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6,800가구로 17개 광역특별시 중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미분양 얘기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미분양된 거라 아파트랑은 다릅니다. 저도 그 기사 왔거든요. 네. 서울에 미분양이면 몇백 세대가 발생했다 어쨌다. 가보니까 도생이야, 도생. 참. 대구는 이게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많아요. 네. 미분양 났습니다 하면 대구였거든. 네. 아니면 인천이거나. 네. 근데 대구가 더 심해요. 네. 근데 미분양이 보면은 꼭 나는 지역에서 나거든요. 네. 근데 미분양 날 거 알면서 또 짓잖아요. 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미분양 나더라도 짓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이니까요. 뭐 토지 확보부터 파이낸싱 자금이 들어가고 건설비도 파이낸싱으로 조달을 하죠. 그나마 또 지어놓으면 뭐 얼마가 나가도 나가긴 하니까 자금 회수가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자만 나가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경제 논리예요. 네. 천세대 아파트에서 한 개 안 팔려도 그렇죠. 그거 미분양 단지예요. 네, 네. 안 팔렸으니까 안 팔린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지어놓으면 어느 정도는 나가요. 아무리 동네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거의 한 70% 정도는 나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돈이 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주택 공급 동향에 따라서 또 때가 되면은 그게 또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뭐 2배 뗐네, 3배 뗐네 이래야 되니까 사람들이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8년도만 하더라도 분양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피, 무피 수두룩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작년에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인천 검단이거든요. 네. 그 검단 신도시인데 거기 처음에 다 미분양이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거기가 작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완공돼 갖고. 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 3억, 4억하고 미분양됐던 아파트가 지금 7억에서 8억, 9억까지 가 있거든요.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몇 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특히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미분양을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네. 공급은 부족하고 네. 앞으로 더더욱 찾는 사람 수요는 많아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네. 투자를 망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잠실 시그니처는 분양가도 2년 전 분양가잖아요. 네. 이게 제가 계속 오피스텔 매물 권하고 하니까 이거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아는데요. 근데 눈앞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주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네. 자, 오늘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좀 끊어가기 힘든 주제다 보니까 평소부터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도와주신 박준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투자 상담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동영상 설명에 채팅방 참여 코드도 있으니까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지금까지 투자반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